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고 바람 피운 남편과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저는 평생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곳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물론 남편과 다투는 날도 있었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같이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란 내가 아무리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어도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모든 건 남편의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시작됐어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장을 보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큰일 났다는 말이 쏟아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그대로 두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고가 제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좋은 방향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마침표가 될 거라는 건 더더욱요. 남편이 마취해서 깨고 힘겹게 입을 열어 말한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심장은 얼어붙었으며 시모의 표정에서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한 채 흔들림도 없이 역대급 복수 시나리오를 마음속에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남편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은 사실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소개팅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두 시간 차 마시고 서로 예의 차리면서 이야기하고 형식적인 인사만 남긴 채 끝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그동안 가졌던 방어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따뜻했고 대화는 부드러웠으며 무엇보다 제 말 하나하나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먼저 반찬을 챙겨주고 길을 걸을 때는 차가 다니는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그 배려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퇴근길이면 피곤할 거라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차를 몰고 와 기다렸고 기념일이 아니어도 작은 꽃다발과 초콜릿을 건네곤 했죠. 저는 그런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연애는 큰 다툼 없이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정말 이상적인 예비 남편 그 자체였어요.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예의를 지켰고 제 의견을 존중하며 준비 과정의 대부분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결혼식 규모나 신혼집 문제로 슬쩍 불만을 비출 때면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저를 감싸주던 그 모습이 참 든든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저를 보며 사랑하는 우리 아내 하고 부를 때마다 행복한 웃음기가 묻어났고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며 오늘 하루도 힘내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우리 남편 참 자상하다고 결혼 정말 잘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그렇듯 남편은 정말 제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남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나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정말 단 1%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격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를 것 같은 남편이 바람이라니.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니. 그걸 안 순간 저는 정말
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제 세상이 깨지던 날은 결혼 5년 차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준비로 분주했고 저는 출근 전 남편 대신 커피를 내리며 기온차가 있으니까 따뜻한 옷 챙겨가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남편은 일 특성상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었고 이때 출장지는 조금 먼 지방이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출장지에서 큰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전날부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밤 늦게까지 수정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 참 부지런하다. 우리 가정 책임지고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책임감 있어 보이고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흐뭇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저는 출장길에 나서는 남편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인사를 건넸고 남편 역시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며 잘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한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출장이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출발하고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에는 연락이 왔고 중간중간 사진도 보내왔죠. 너무 일만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쉬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3일째 되는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모였어요.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평소보다 한 톤 높고 급박한 목소리였어요. 얘, 너 지금 어디니? 저요? 저 집 앞에 있는 마트에 잠깐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큰일 났어. 방금 문자 보냈으니까 문자에 있는 병원으로 당장 와. 병원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했대. 네? 그이가요?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바닥을 굴렀지만 그걸 주울 틈도 없이 저는 계산대에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뛰쳐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택시 앱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신호등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머릿속에는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끔찍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제가 듣게 될 그 한마디가 제 결혼 생활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아무 일 없기를, 다친 거라고 해도 회복할 수 있는 상처이기를 바랬습니다. 가는 내내 신이란 신께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다시 웃는 얼굴 볼 수 있게 제발 지켜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안 났습니다. 그만큼 아찔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살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잘 아실 거예요. 눈에 보여도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만큼 정신을 반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타게 남편을 부르며 울고 또 울고 달리는 차 안에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발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뛰어나오셨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그이는요? 방금 수술 들어갔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데 뼈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한다는구나. 그래도 수술만 끝나면 괜찮다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시모의 말을 듣고 잔뜩 굳어있던 몸에 긴장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아니라니까 조금은 진정됐지만 그래도 수술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가슴 한쪽이 계속 쿵쿵 울렸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실 앞에 있는 대기실에 앉아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때 시모에게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났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사고 경위에 관해 들으셨거든요. 시모의 말이 남편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지방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켰고 남편 차 역시 옆으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다리와 갈비뼈 몇 대가 부러졌고 출혈이 심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수술 중이라는 글자에 계속 불이 켜져 있었고 시모는 초조하게 두 손을 모은 채 수술실 앞에 왔다 갔다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낯설고 무서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크게 다친 적 없는 남편이었기에 놀란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렸을까요? 어느덧 남편의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손을 꼭 잡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안정되게 기다렸어요. 그러다 마취가 서서히 풀리는지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똑바로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너를 영영 못 보는 줄 알았어. 사랑해, 민지야. 남편은 힘겹게 이 말을 하고는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개를 의심했죠. 민지? 제 이름은 민지가 아니에요. 남편은 분명 나를 보며 이야기했는데 민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제 심장은 세게 한 번 뛰고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대체 민지가 누구지? 내가 너무 놀라서 뭘 잘못 들었나? 혹시 제가 모르는 친척 이름인가?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옆에 있던 시모가 황급히 제 손을 밀어내고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얘 아직 마취해서 덜 깼네. 정신없어서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며 아직 마취가 덜 깨서 헛소리 하는 거라고. 사람이 크게 사고 나면 머리가 놀라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툭 튀어나온다면서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헛소리가 아니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시모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을요. 시모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혼란스러움도 잠시. 시모까지 이상하게 반응하니까 뭐지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정과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다 이해되지만 이때는 잘 몰랐습니다.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속으로 그래,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 헛소리하는 거겠지 생각하며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고 넘겼어요. 남편은 그동안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출장 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 이상한 오해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것만 같았어요. 뭔가 깨림칙하고 이상했지만 그냥 기분 탓일 거라 여기며 억지로 마음을 눌렀어요. 하지만 그 민지라는 이름은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린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잠시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득 민지라는 이름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을 의심하거나 따로 뭔가를 알아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게 남편한테 미안했고
그냥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문득 민지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그 이름은 계속해서 저를 갈등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봐서는 안 될 걸 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차마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서 시도하지 않았어요. 망설여졌지만 그냥 남편의 휴대폰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뜨더라고요. 발신자는 이민지 대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눈길을 뗄 수 없었어요. 이민지 대리? 너무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부른 이름이 민지였는데 이민지 대리라니. 저는 원래 남편의 사생활을 뒤지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한 마음 속에서 남편을 대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웠지만 그래도 의심스러운 상황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휴대폰에 잠금을 풀었어요. 몇 번 남편이 휴대폰 잠금을 푸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이민지 대리에게 문자가 하나 와 있었고 내용은 이러했어요. 오빠, 잠깐 얼굴 보고 싶은데 와이프 집에 언제 간대? 이따가 잠깐 들를게. 얼른 보고 싶어. 사랑해.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부터 온몸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손은 계속해서 덜덜 떨렸어요. 저는 그동안 이민지 대리와 주고받은 내용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확실히 불륜관계가 맞더라고요. 혹시 몰라 사진첩도 살펴봤는데 둘이 찍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사진은 지운 것 같았어요. 이때 제 마음은 죽어버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았어요. 저를 보고 민지라고 불렀을 때 애써 잘못 들은 거다. 마취가 덜 풀려서 헛소리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민지라는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들어간 재활치료실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과 재활치료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을 데리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눕자마자 피곤하다며 잠들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혀서 너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마음 같아서는 잠자는 남편을 깨워 이 문자 뭐냐고 대체 언제부터 나 모르게 이 여자랑 바람 피운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내기에는 너무 재미없으니까요. 제가 받은 만큼, 아니 제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그저 무사하기를, 그저 살아만 있어주기를 하고 바란 저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모른 척할 필요도 이유도 없고 민지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내 손으로 끝장을 보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의심을 주면 안 되니까요.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몰래
남편을 주시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리 재활 치료를 받으며 출퇴근을 반복했고 저는 틈만 나면 남편의 생활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남편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잔금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게 뭔지 대충 알고 있어서 잔금을 푸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잠잘 때 혹은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당연히 제 핸드폰으로 옮겨놨어요. 하지만 이건 결정적인 증거로 부족했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진을 몇 장 건지고 싶었는데 그건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이날은 의미심장한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죠. 남편이 내연녀에게 오늘 일찍 끝난다면서 우리 집에서 보자는 말을 보냈더군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집? 둘이 지내는 집이 따로 있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들르는 곳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고 며칠 뒤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 속 사진에는 남편이 재활치료를 마친 뒤 어느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서 있었죠. 머릿속에서 민지라는 이름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설업체에 사건을 의뢰함에 동시에 저 혼자서 내연녀 뒷조사를 했어요. SNS 계정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더라고요. 또 탐정사무소에서 추가로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글쎄 내연녀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고 사설탐정이 이상함을 느껴 확인했고 그 결과 내연녀는 제 남편과 같은 주소로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었대요. 즉, 그 오피스텔은 남편이 아니라 내연녀의 명의였던 거죠. 사설탐정한테 듣기로는 내연녀의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직급과 하는 일이 달라서 남편보다 월급을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다니는 행색하며 씀씀이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어떻게 저 오피스텔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지? 이상했어요. 그러던 중 문득 머릿속에 시모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수술한 날, 시모가 다급하게 남편의 입을 막은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었습니다. 시모가 얼마를 쥐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었죠. 저는 어쩌면 그 오피스텔을 시모가 마련해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챌까 봐 평소처럼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접근해서 시모에게 은근슬쩍 넣어봤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대요. 우연히 오피스텔 값이 얼마인지 들었는데 꽤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에 관심 없으세요?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하던데. 오피스텔? 글쎄, 나는 별로. 어머니 부동산 쪽 빠삭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면서. 잘 알기는 무슨, 나이 든 사람이 뭘 안다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시모는 잠시 제 눈을 피하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아는 집주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한참 잡담을 이어갔을 사람인데 이번엔 유난히 말을 짧게 끊더군요. 그 표정과 어색한 웃음이 제 마음에 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모와의 대화에서 계속 힌트를 캐내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재활치료비나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서 넌지시 물었죠. 남편 병원비 부담되지 않으시냐? 남편 회사 오래 못 나가서 수입이 줄었는데 정말 괜찮냐고 물었더니 시모는 괜찮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 괜찮다라는 말 안에는 묘하게 안심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마치 이미 다른 쪽에서 돈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는 듯이요. 물론 시모가 얼마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정말 다른 곳에 들어올 돈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묘하게 내연녀가 다달이 얼마씩 주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세 개념으로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을 따로따로 관찰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한테 늦게 퇴근할 거라고 거짓말했고 하루 연차 쓰고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멀리서 남편이 휠체어 대신 목발을 짚고 걸어 나오더니 남편 차가 아닌 다른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꽤 낯이 익은 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차는 다름 아닌 몇 번 본 적 있는 시모의 차량이었습니다. 시모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보조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뒤에 누군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세상에나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민지 대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시모. 이 셋이 이미 한 팀이라는 결론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제야 다 연결되더라고요. 왜 시모가 남편의 입을 막았는지, 왜 오피스텔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는지, 왜 벌이도 안 좋은 내연녀가 호화롭게 사는지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배신의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시모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모두가 나를 속이고 기만할 수 있나. 똑같은 한 통석이었구나. 그 생각에 너무도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져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 있을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타이르지는 못할 망정 그걸 도와주고 있나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그렇지만 시모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더 산 어른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얕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복수의 무대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만이 아니라 그 둘을 감싸고 지원한 시모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너뜨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수의 무대는 생각보다 금방 차려졌습니다. 남편과 시모 그리고 민지라는 이름의 내연녀. 그 셋이 한 팀이라는 확신이 들자 제 머릿속은 오로지 어떻게 이 셋을 한 번에 무너뜨릴까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의 배신감과 분노가 혈관 속을 타고 끌어올랐지만 저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요. 감정은 그들의 무기이자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복수하고 싶다면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우선 민지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재활치료 일정은 주 3회. 그중 이틀은 반드시 시모와 함께 나갔고 나머지 하루는 혼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혼자 나가는 날 저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재활센터에 들리지 않고 곧장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내연녀와 함께 나와 커피를 마시고는 쇼핑백을 몇 개나 들고 시모차에 타더군요. 이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향후 핵심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다음은 내연녀의 신상 파악. 이미 사전에 대략적으로 파보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내연녀가 사기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모한테 오피스텔까지 받아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사기꾼은 아니더라고요. 매달 얼마씩 시모한테 월세 개념으로 얼마를 내고 있었는데 웃긴 건 어느 순간부터 시모한테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매달 월세를 내다가 왜 시모한테 돈을 받는 거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연녀가 임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재활치료를 핑계로 외출하는 날, 저는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산부인과로 들어갔고 나중에 거기서 내연녀랑 시모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내연녀는 배를 감싸며 시모에게 돈 봉투를 받았고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꽤 들어있는 것처럼 두툼했고 내연녀는 그걸 고이 가방에 넣더군요. 그제야 시모한테 돈을 받아 생활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내연녀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돈을 대주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즉, 내연녀는 사기꾼이 아니라 남편의 아이를 가졌기에 시모에게 생활비를 받는 거였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저는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시모가 이렇게까지 내연녀를 챙기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시댁 대를 이어줄 애를 뱃속에 품고 있으니까요. 사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어떻게 아이가 없었는지 물으신다면 답은 간단해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은 아이라면 딱 질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아이 없이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되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너무도 원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그랬죠. 본인은 아빠가 될 마음이 없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원한다면 노력해보겠다고. 대신 아직 아빠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시간을 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며 남편이 마음의 결심을 설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사실 결혼 전에도 아이 생각이 없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설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어도 싫다고 한다면 정말 아이를 포기하고 남편만 생각하고 살 자신도 있었고요. 그만큼 남편을 많이 사랑했어요. 시모는 남편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3년 동안 아기는 천천히 가지면 된다면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임신하니까 집안의 보물이라도 품은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싫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존중해 줬는데 막상 손주가 생겼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겠죠. 남편이 참 웃기는 종자입니다. 그렇게 아이 낳기 싫다고 하더니 어떻게 내연녀를 임신시킬 생각을 다 했을까요? 저는 노산인 걸 다 감안하고 남편의 마음이 확실히 잡히기를 기다리며 존중해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불공평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증거만 모았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제가 원하는 복수는 멀어질 뿐이니까. 힘들어도 속이 쓰라려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내연녀의 임신 사실, 시모의 금전 지원, 그리고 남편과의 관례를 모두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시모가 내연녀에게 돈을 주는 영상,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병원에 들어가는 사진 등등 자료를 다 모아서 변호사에게 건네줬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하자마자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간통이자 혼인 파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의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빼도 박도 못할 거라며 자신 있어 했습니다. 하긴 저도 자신 있었어요. 저 역시 많은 증거를 모으면서 이 정도면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복수를 화려하게 장식하려면 셋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한 방에 끝날 수 있었으니까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곧 다가올 시모의 생신을 미끼로 활용할 생각이었어요. 시모 생신을 핑계로 저녁 자리를 준비한다고 할 거고 남편과 시모 몰래 내연녀에게 시모인 척 문자 보내서 놀러 오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이 한자리에 모이면 복수의 무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대기시켜 현장에서 불륜 증거를 폭로할 예정이었습니다. 시모의 생신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신인데 그냥 밖에서 식사할까?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왕이면 맛있는 곳에서 식사하면 좋잖아. 마침 내가 괜찮은 곳 알고 있거든. 당신만 괜찮다면 내가 예약할게. 그래, 그게 좋겠다. 당신이 알아서 예약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러자고 했고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평화로운 생신 식사가 아니라 한 방에 모든 판을 뒤집는 폭탄 파티였는데 남편이 제 계획에 잘 넘어와줘서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복수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미리 시댁에 방문하여 시모를 모시고 함께 음식점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시모가 한창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할 동안 저는 몰래 시모 핸드폰을 슬쩍 숨겼고 화장실로 향해서 내연녀에게 시모인 척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연녀가 바로 문자를 확인했는지 답장이 왔고 시모의 생신을 축하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판은 깔렸어요. 내연녀는 시모가 한 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오게 됐습니다. 저녁 7시 예약해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한 우리는 기분 좋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생일이라 그런지 화려하게 차려입고 남편은 기분 좋게 시모 옆에서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세상에 분위기가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데서 밥 먹을 줄은 몰랐다.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드시라고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잠시 후 벌어질 일을 모르는 시모는 그저 좋아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속으로 곧 네 세상이 무너질 텐데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었고 요리 전체가 나올 즈음 슬슬 내연녀가 올 시간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입구 쪽이 잘 보이는 곳에서 내연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기다렸을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내연녀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조심스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내연녀는 저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시모와 남편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견했고 그 순간 내연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약속 자리에 도착한 사람처럼 그녀는 곧장 걸음을 옮겼죠. 어머님, 저 왔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말과 함께 내연녀는 시모 옆에 바짝 서서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입구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고 속으로
걸려들었네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막 웃던 얼굴이 얼어붙은 듯 굳고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남편도 젓가락을 든 채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내연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초년덕스럽게 시모의 팔을 스치며 앉으려 했습니다.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두 사람의 목소리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제가 등장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내연녀한테 서둘러 가라고 했습니다. 내연녀는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해하며 남편과 시모를 쳐다봤어요. 그때 저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발소리를 내며 다가가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내연녀 역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제 등장에 퍽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어요? 시간 맞춰서 잘 왔네요. 앉아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레스토랑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모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고 남편은 저를 향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죠. 내연녀는 눈치채지 못한 채 시모 옆자리에 앉으려고 의자를 끌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는지 시모가 흠칫 놀라며 내연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앉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여긴 왜 온 거냐고 호통을 치니까 내연녀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님이 오시라고 하지 않았냐고 본인은 문자 받고 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문자를 시모가 보냈다고 믿고 있는 내연녀, 그리고 그걸 전혀 모르는 시모. 그 상황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잠깐 그 상황을 즐기다가 이제 진실을 풀어놓을 순간이라는 걸 깨닫고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과 남편이 민지에게 보낸 다정한 메시지 등등 모두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내려놨어요. 다들 이것 좀 볼래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상위에 펼쳐진 불륜의 증거들. 그걸 확인한 남편이 허겁지겁 봉투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먼저 손으로 눌러 막았습니다. 시모는 손을 떨며 안에 든 사진을 하나하나 집어서 확인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요. 어머님 아들이 저 여자랑 외도했다는 증거죠. 사진 아주 잘 나왔죠? 거기 보면 남편이 내연녀를 임신시켰다는 증거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 몰래 아주 제대로 준비했거든요. 자신의 앞에 펼쳐진 사진을 확인한 내연녀는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니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그들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내연녀가 시모에게 생활비를 받는 증거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내언니한테 친히 생활비를 주는 사진이네요. 임신했다고 이렇게까지 퍼주실 줄은 몰랐어요. 생활비에 오피스텔까지. 손주 사랑이 참 끔찍하시네요. 아니 그렇게 손주를 원하셨으면 그동안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저 몰래 못된 짓을 했어도 부끄러움이 뭔지 아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명백한 증거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지 그저 죄인처럼 제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였고
시모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자 언제부터 알았냐고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걸 해명할 테니 우선 집으로 가자고 해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고 내연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걸 시모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오해하는 거 없으니까 변명할 생각이라면 집어치우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내연녀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내연녀를 못 가게 하려고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내연녀는 비키라면서 제 몸에 손을 댔고 저는 순간적으로 어디서 이게 날 건드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고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 순간 남편과 시모가 깜짝 놀라서 일어섰고 임산부인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만하라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내연녀는 빠져나가려고 난리쳤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기 위해 진을 뺐고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옥신각신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러던 그 순간 내연녀랑 저랑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내연녀 배에서 뭔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잠깐만, 저게 뭐예요? 제 말에 내연녀는 자신의 배를 쳐다봤고 배에서 떨어져 나온 하얀 복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서 얼른 복대를 감췄어요. 그 광경을 시모와 남편도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연녀는 임신한 게 아니라 임신한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다 모인 자리에서 들키게 됐고요. 뭐야 너, 임신한 게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연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죠. 복대를 급히 옷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손길이 더더욱 그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내연녀는 남편과 시모의 눈빛을 의식한 듯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내연녀를 노려봤어요. 남편은 크게 충격받았는지 잠시 얼빠져 있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내연녀에게 임신한 거 다 쇼였냐고 왜 자신을 속였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내연녀는 진정하라면서 다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설명해봤자 그 엄청난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도망갈 궁리만 해댔고 되지도 않은 소리만 중얼거리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시모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졌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발견하고는 부축했지만 이내 시모와 같이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꼴을 보니 참 만족스러웠어요. 애초에 가짜 임신이라는 계획된 반전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제가 받은 만큼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다 잃은 표정을 짓고 있는 둘에게 이제 다 끝났지만 아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보자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저는 그 손을 고민 없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챙겨드린 생신상인 맛있게 먹고 오라면서 계산서를 들고 당당히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시모가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내연녀는 시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고 남편은 그런 내연녀를 노려보며 잔뜩 욕지거리를 날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문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모 그리고 내연녀는 서로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사이에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끝장낼 계획을 세웠죠. 레스토랑 사건 이후 저는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와 함께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증거, 내연녀가 임신을 사기쳤다는 증거, 그리고 시모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까지 모두 자료로 제출했죠. 법정에서 남편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입을 열면 저는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내밀었죠.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판결했고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하고 남편이 내언니한테 속아서 돈을 빌려줬더라고요. 그 돈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날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죠. 그날 판결문을 받아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이더군요. 처음엔 믿고 싶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지만 그 결과는 제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배우자의 배신이나 가족의 기만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제 삶을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